안녕하세요, 박장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신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신라 하게 되면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BC 57에 박역거세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역거세가 세운 거는 신라가 아니고 이제 사로국이죠, 당시에. 신라라는 명칭은 이제 지종왕 때 가면은 이후에 쓰게 된 거고, 박역거세가 사로국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역거세 하면은 이제 나정을 들 수 있어요. 박역거세가 태어난 곳. 나정인데, 나정은 이제 우물입니다. 우물에서 흰 말이 울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알이 있더라. 그 알에서 나온 게 박역거세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석탈의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석탈의 집단은 이제 동해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신라에서 북동쪽에 있는 왕국에서 왕비가 알을 낳아서 불길하게 여겨서 배에 태워서 보냈더니 신라에서 도착을 해서 신라 노파가 이제 알을 꺼내가지고 봤더니 그게 석탈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할지가 있죠. 김할지. 경주 김씨다 하면 김씨의 나라다 할 때 김씨의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할지가 나온 곳은 이제 계림이에요. 계림인데, 계림은 닭개자하고 숲을 림자를 써가지고, 치킨 우드, 이런 뜻이에요. 닭, 숲을, 그런 뜻인데, 숲에 갔더니 나뭇가지에, 상자가 매달려 있고, 닭이 막 울고 있었다. 거기서 나온 게 김할지다 해가지고, 이렇게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이후에 뇌물마립간 시기가 되면은 김씨의 독점적 왕위 계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마립간을 공부할 텐데요. 그러니까 뇌물마립간을 하기 전에 신라 왕후의 변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 명칭. 처음부터 왕을 쓴 게 아니죠. 처음에 거소관, 차차후, 이사금, 마립간, 왕 해서 이 순서대로 쓰게 되는데, 거참 이마가 크구나 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소관 하면 그냥 군장이에요. 군장이고, 박역거세가 이제 거소관을 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차차홍이다. 그러면은 제사장이나 무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 이제 차차홍이라는 명칭이 나오면서 우리가 재정 분리가 되었는가? 그러면 결론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상 이런 용어가 나왔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치적 군장하고 제사장이라는 이쪽이 분리된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 용어가 나온 개념상 분리를 의미할 뿐이지 이 두 개를 한 명이 합니다. 한 명이 하기 때문에 사료에 보면은 차차홍이다 하고 거서관이라고도 하였다라고 해서 한 명이 차차홍하고 거서관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차홍이 나온 시기에 재정이 분리된 사회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념상 용어가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사금이 있죠. 이사금은 입금이라고도 하고, 이거 견해가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많으면 치아가 많다, 혹은 지혜로우면 치아가 많다 해서 이렇게 깨물어서 치아 자국이 많은 사람이 왕을 하기로 했다 해서 유리 이사금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연장자나 계승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사금, 입금이고, 여기로부터 나중에 임금이 여기서 나온 거다.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해요. 임금이라는 용어가 이사금에서 나왔다. 그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립간이 있죠. 그건 이제 대군장이란 뜻이고, 우리가 이제 뇌물마립간 시기부터 뇌물 이사금이었다가 뇌물마립간이 되는데, 광개토대왕이 주둔을 하면서 시켜준 거죠. 거의
이제 뭐 중국식 혹은 뭐 유교식 이렇게 용어가 변하게 됩니다. 앞 글자만 따서 참 이마가 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차차홍 시기에 분리된 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을 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이제 4세기. 4세기가 되면 백제의 전성기죠. 이제 4세기 후반에 오게 되면은 고구려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뇌물마립간이죠. 뇌물마 4세가 되게 되고요. 뇌물마립간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구려가 이제 장수왕이죠. 장수왕. 아니, 광개토대왕. 광개토 4, 5세가 4세기 말부터 성장을 하게 되는데 광개토대왕 시기에 백제를 가서 아신왕을 한번 혼내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한강 이북을 차지했다. 한강을 차지한 건 아니고요. 한강을 차지한 건 장수왕 때고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뇌물마립간이 외가 쳐들어와서 그리고 누구랑 같이 옵니까? 백제랑 성을 다 쳐 부시고 있다. 도와달라 해서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와서 광개토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막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네가 왕을 내라. 그래서 김씨의 왕위 계승이 이때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복습을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왕위 하면은 처음에 이제 형제 상속이 있고 부자 상속이 있습니다. 과정은 이제 어떤 부에서 왕이 나오다가 형제라는 집안 단위로 좁아졌다가 나라는 단위까지 가장 좁아지는 부자 상속 단계까지 완성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요? 형제다 하면 태어난 곳이 같네 해서 태고네 라고 외우고 부자다 하면은 큰 힘으로 눌러서 권한을 가져온다 해서 천근의 힘으로 누른다. 그래서 천근눌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보면 이제 뇌물마립간이 여기 있죠. 김씨 왕유라는 거는 형제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광개토대왕 군대가 와서 뭐 이거를 해결해주고 바로 갔어요? 아니죠. 주둔을 했죠. 주둔을 하면서 전기가야 연맹, 전기가야 연맹은 이제 금관가야죠. 3세기경 시작된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가 되고 가야는 이제 이동을 하죠. 고령 지방에 막 산으로 간다고 했어요. 대가야 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5세기 말 6세기에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가 되고 가야 연맹이 이동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건 뭐 호우명 그릇이죠. 신라의 호우총, 신라 무덤인데 고구려의 그릇을 묻어놨어요. 당시에 그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거는 굉장히 권력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라고 했습니다. 뇌물마립간 이후에 이제 내눌소 그러죠. 눌지마 오세. 눌지마 오세는 누르지마 오세, 소지마 오세 해서 눌지마립간하고 소지마립간이 5세기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고구려는 누구예요?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 시기입니다. 장수왕의 뭐 업적 중에 뭐 흥안령 일대를 장악을 했다 막 북쪽도 뭐 지도를 점령을 하고 있지만 남쪽으로는 중요한 건 이제 평양천도죠. 평양천도 427년에 평양천도를 이제 하게 되고요. 신라 입장에서는
눌지마립간 보면 이제 4세기 때는 백제하고 적대 관계였지만 어제의 적이지만 5세기가 돼서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게 되니까 손을 잡죠. 나제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제 동맹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눌비 동맹이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한편 나제 동맹이 이루어졌지만 평양천도 이후에 427년 평양천도 이후에 장수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백제의 신라로 쳐들어온 게 아니고 백제로 쳐들어가서 계로왕을 죽여버리죠. 427년. 그래서 유대성 한성 시대에서 웅진 시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백제가 475년에 웅진천도가 일어나요. 웅진천도가 일어나니까 이제 급한 거는 백제죠. 신라하고 나제 동맹을 강화합니다. 이게 뭐예요? 결혼동맹. 결혼동맹이 이루어지죠. 4, 9, 3. 그래서 이 연도는 4개밖에 안 되니까 427년 평양천도를 하고 나제 동맹이 이루어지고, 근데 계로왕을 죽여버려서 백제가 밀려서 내려오니까 결혼동맹이 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소동 결혼동맹, 소지마립간하고 동성왕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5세기까지의 내용은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연관을 해서 뭐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복습을 하나 해볼까요? 불교 수용이다. 소침눌법이죠. 눌지마립간 때 불교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불교 수용. 공인은 아니죠. 고구려에 이제 묵호자가 전례를 해주는데 불교가 처음에 전례만 된 거예요. 토착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례는 이 시점에서 됐지만 공인은 2차돈의 순교. 목을 자르니까 뭐 흰피가 솟았다더라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눌지마립간 때 중요한 거는 뭐 이거 2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지마립간은 이제 또 조금 외워줄 게 있어요. 결혼동맹, 우역을 설치하고 시장을 개설합니다. 결시행, 행정, 육부를 정비를 해요. 이 기존에는 뭐였는가? 육촌이었죠. 백제나 고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성격에서 중앙 집권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평적 관계를 수직적, 행정적 체계로 변화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6세기에 신라 전성기가 오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뭐 우결시행, 해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3세기 때는 중국도 위초고 삼국시대, 4세기 5호 16국 시대, 그 다음에 5, 6세기는 남북조 시대라고 했습니다. 남북조 시대에는 북조는 북위 강력한 국가, 남조는 송제, 양, 진 해가지고 그중에 이제 양은 백제하고 연관해서 기억에 두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전히 남북조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6세기가 오게 되면은 신라가 전성기가 오게 되죠. 6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는 6세기입니다. 신라의 전성기, 집업진 시대다 해가지고 지종왕 6세부터 이제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업적을
전투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집업진 시대에는 그 문화사에 가서도 비석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6세기 신라는 통일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중왕 때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머릿속에 하나 담고 가자 한다면 이 지자를 좀 따서 우리가 땅 하면은 농업을 좀 장려한 왕이다. 중농억상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중농억상 하면 흔히 뭐 이제 조선을 중농억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고려 시대에는 상업을 막 국가에서도 다 뭐 시전도 설치를 하고 뭐 절에서도 다 상업에 종사하고 했지만 조선 시대 들어가면 중농억상이 있는데 더 빠르게는 이미 신라 시대에 지중왕 시대에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두 문자를 따서 어떻게 배울 거냐면 새로운 왕이 취임을 해요. 신왕, 새로운 왕이 취임을 하니까 순동으로 만든 작은 우산을 주었다. 그래서 지중왕 하면은 신왕, 순동, 소, 우산 이 글자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 하면은 신라라는 국호를 이때부터 사용을 합니다. 이 전까지는 사로국이죠. 만, 진안, 변안 하면은 진안에서 나온 사로국이고 이제 뇌물마리간 때 진안을 차지를 완전히 하면서 이렇게 중앙집권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때부터 이제 신라라는 국호를 쓰고요. 왕 했죠. 왕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순동이다. 순장을 금지해요. 우리가 이제 순장하게 되면은 뭐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초기 고구려, 부역 뭐 다 있었다가 일반적이지만 순장하고 관련된 사료는 앞부분에서는 부여하고 관련지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순장이 떠오르는 순간 부여다라는 걸 떠올려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순장을 금지했다라는 거는 기록이 신라 지중왕 때 나오는 거고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유는 이제 노동력 확보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장을 금지했다. 일종의 중농억상적 성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라는 거는 우경이죠. 우경. 소는 소, 말, 돼지 할 때 소예요. 우경, 장려. 소를 이용한 동사법을 장려를 했다 해서 역시 중농억상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국을 점령을 하죠. 울릉도, 정벌, 이사, 정벌? 점령이라고 할까요? 점령. 여기서 이제 또 빼먹은 게 우역은 뭐냐면 일종의 통신망이에요. 우리가 3G, LTE, 5G 하듯 통신망인데 이때는 뭐 통신망이라고 해봤자 문서를 전달하는 체계죠. 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역 설치는. 다시 지중왕 돌아와서 이렇게 지중왕은 지증, 신, 왕, 순동으로 된 동시전 동시하고 동시전 설치 순동, 소, 우경, 우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도 이제 시장인데 동시전은 동시를 감독하는 기관이고요. 뭐 중농억상인데 왜 시장 개설을 했으면 상업을 장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목적은 이제 유동인구를 줄여가지고 정착된 인구를 늘리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나 동시전 설치도 중농억상책,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왕이라는 이름에 착안을 해서 외워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이 있죠. 법흥왕. 법흥왕도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두 문자를 따가지고
군대 가면은 이제 김상병이 복장이 꼴불견이다. 꼴불견이라서 법을 반포하자. 율령반포. 이렇게 외워두시면 쉽습니다. 이름도 이제 법흥광이죠. 우리 앞에서 율령반포에 관련된 거 복습을 잠깐 할까요? 율령반포. 소, 호, 법이죠. 이렇게 외웠습니다. 법흥왕, 김상병부터 하나 살펴볼까요? 김상병 하면은 김해의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를 복속을 시키고, 복속이니까 X로 적어볼까요? 김해의 금관가야, 뭐 한자로는 같죠. 김해의 금관가야를 복속을 시키고 상대 등을 설치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 통일이 끝나고 통치 구조에서 따로 또 다루겠지만 상대 등을 설치를 했다는 게 귀족 쪽인데 어떤 일종의 귀족 세력의 최우두머리를 정해줌으로써 타협을 이뤘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국가가 이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상대 등을 설치를 합니다. 김상병, 병부도 설치를 하죠. 우리가 이것도 이제 행정관부에 대해서도 삼국 통일을 배운 이후에 통치구조에 대해 배우면서 살펴볼 텐데 신라는 굉장히 특이해요. 14관부가 이렇게 한 번에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왕별로 순서대로 설치가 됐다는 점이 첫 번째로 특이하고 두 번째로는 장관이 복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란 거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 법흥왕 때 최초로 이제 병부를 설치합니다. 병사죠, 병사. 병부를 설치함으로써 금관가야를 정복을 하는데 도움이 됐죠. 병부를 설치해서. 김상병, 복장은 공복제정이죠. 공복제정. 김상병, 복장, 꼴불견, 골품제, 골품제. 전부터 골품제는 뭐 있었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법흥왕 때는 골품제를 정비를 합니다. 불교 공인이죠. 소침눌법 할 때 법흥왕이 나오잖아요. 2차도원의 순교로 공인을 합니다. 꼴, 불, 견 하면은 이제 연호예요. 건원. 원을 잘 뒤에 이제 가게 되면은 건으로 시작하는 연호가 또 나오기 때문에 건원이다 하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꼴불견, 다음에 율령반포. 소곡법 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법흥왕 하게 되면은 김해의 금관가야, 상대 등 김상병, 오시, 꼴, 불교 견인, 불교 공인, 꼴불견, 다음에 율령반포까지 해서 엮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진흥왕이 나오게 되죠. 진흥왕 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고 가자면, 진흥왕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제동맹, 결혼동맹을 맺어서 백제하고 동맹인 사이인데 6세기 가면은 이제 백제에는 성왕 6세가 나옵니다. 웅진시대에서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되고, 사비에서 뭐 국호를 남부여다 해가지고 뭐 지방, 그리고 중앙하고 지방을 나눠가지고 오부 오방 체계도 만들고, 그래서 백제 부흥을 꿈꾼 백제 성왕인데요. 이게 이제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백제가 올라가기로 했고, 신라가 올라가기로 해서 이제 가야가 있고, 이렇게 차지를 하죠. 백제 성왕이 이만큼 차지를 하고, 신라가 이렇게 차지를 해서 백제 성왕이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신라가 한강 상류를 차지했는데 성왕이 보니까 한강 하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직접 교류를 하려면. 그래서 배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배신. 욕을 먹으면서 배신을 했지만 큰 땅을 피로 물들이면서 뭐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뭐 단, 북창, 황마 해가지고 비석 같은 거를 이제 기억해 주셔야 한다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진흥왕인데 연호를 이렇게 살펴보면 개국, 대창, 개국에서 대창으로 홍제 뭐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자. 개, 대, 홍이 됩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성왕이 배신을 당했으니까 관산성 전투가 일어났는데 성왕이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흥왕의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진흥왕의 업적은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지 두 문자를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큰 불황이 와요. 대불황이 오면 불황이 오면 뭐 할인 판매도 하고 뭐 일종의 프로모션을 해야죠. 경품으로 뭘 그러냐, 한국화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대불황, 경품, 한국화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진흥왕은 뭐 대부분이 여기서 걸립니다. 대 하면 대가야를 정복을 하죠. 이때 복봉왕 때는 김상병, 복장, 꼴불견에서 김해의 금관가야를 정복하면은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정복을 하면서 가야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는 대가야고 불은 불교 교단 정비. 뭐 해량이죠. 고구려가 망할 것 같으니까 건너와서 정비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불교 교단 정비는 여기서 불교 공인 그리고 소침 눌법 눌지마에서 불교 수용. 그래서 두 문자를 불교 적을까요? 불교 소침 눌 법을 외우고 있다면 여기서 뭐 불로 외웠다고 해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법풍왕을 지금 외우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대, 불, 황룡사 굉장히 유명하죠. 몽고 침입 때 붙었다고 하는데 황룡사를 건립을 합니다. 낙성이라고 건립을 합니다. 경품 경이란 게 있는데 이게 감찰이에요. 관리 감찰. 이 이후에도 이제 감찰기관을 뭐 배우겠지만 신라 뭐 사정부 그리고 외사정을 파견했다. 뭐 이후에 배우겠지만 전신 맨 처음에 설치한 건 이겁니다. 경. 그리고 품은 품주. 품주는 이제 뭐 행정이나 조세를 전담한 그런 기관이고요. 한강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차지를 해요? 성왕하고 같이 점령을 했지만 성왕을 배신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차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항성을 만들어가지고 당항성은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교역을 한다. 한강 하류를 차지했기 때문에 한강을 차지하게 되고요. 국사를 편찬합니다. 거칠부죠. 삼국시대에는 이제 역사서가 4개밖에 안 돼요. 유서, 국신 이렇게 외우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국사를 편찬을 하고 국자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거는 이제 국학 설치는 신문왕이에요. 이 뒤에 배울. 그래서 국학 설치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문왕이다 그게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 국사, 거칠부의 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화랑도를 경비하게 됩니다. 화랑과 랑도로 구성된 거죠. 국풍이다, 풍류도다, 이런 명칭도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화랑이 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신라에서 보면 계급이 너무 철저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합쳐서 같이 함으로써 어떤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한 거죠. 화랑도는. 이렇게 진흥왕을 이렇게 보면 대불황, 큰 불황이 와서 경품으로 한국화를 겨뤘더라.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사실 집업진 시대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역이고, 이걸 뭐 무턱대고 외우면은 안 외워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글을 좀 만들어서 외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세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6세기는 이제 지법진 이후에 진선지인에서 진평왕하고, 진평왕의 두 딸들이죠. 진선진, 선덕여하고 진덕여가 나오게 되는데, 어제 칠판을 지우고 계속 칠판을 지워 봤는데요. 이제 뭐 계속해서 볼까요? 그럼 이제 6, 7세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진평왕이 나오게 되고, 진평왕과 두 딸들이 나오게 되죠. 지법진, 진선진 해서 선덕여 7세, 그리고 진덕여 7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라의 상대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 뭐 여왕이죠, 여왕. 여왕이 나왔다는 거는 더 이상 그 진골, 성골할 때 진골을 계승할 남자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성골이 끝나게 되고, 이제 상대에서 중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무열왕이 나오죠. 태종 무열왕. 무열왕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골이 아니고 진골이 시작이 되게 돼서 무열왕 직계인 해공왕까지를 삼국사기에 따르면 중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뇌물계 반계가 나오면서 신라 하대가 시작이 되게 되죠. 무열왕 다음엔 무열왕, 문무왕, 그리고 신문왕이 나오게 되는데, 무열왕이 삼국 통일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무열왕은 이제 죽어요. 그래서 통일 전쟁을 시작을 했다 한다면 문무왕은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가 되면은 이제 신라가 완전히 왕권을 강화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화 체계를, 중앙 집권화는 이제 이루어졌는데 왕권 강화책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신문왕 또한 업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 지금 시간에는 이제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이제 혈통으로 구분을 하고요. 삼국유사, 이런이 쓴 삼국유사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름으로 불교식 왕명을 썼느냐를 가지고 상대를 나눠가지고 뭐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한 번에 외워놓는 것보다 일단 삼국사기로 봤을 때 진덕, 여왕까지가 상되더라, 성골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그게 더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제 진평왕 6, 7세인데요. 5세기, 6세기는 중국은 남북조 시대죠. 남북조가 끝나면서 이제 수나라가 잠깐 있다가 당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수나라가 왜 잠깐 있다고 했어요? 고구려에서 영양가 없는 전쟁 두 개를 했죠. 진평왕 때입니다. 신라와 한 전쟁. 온달의 아단성 전투.
아산성은 뭐 아차산성이 아닌가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온달은 여기서 이제 사망을 하죠. 고구려의 온달이 진평왕에게 와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세를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있다 한다면 정세가 이제 개, 대, 홍 요걸 먹으면서도 큰 영토를 피로 물들였다 해서 이 전에 6세기 때 지법진 시대에 진흥왕 시대에 나제 동맹이 파기가 됩니다. 파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있으면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연합을 하고 고구려는 또 북방에 돌궐하고 또 연합을 하고 남쪽에 외하고도 연합을 해버리니까 신라는 지금 고립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구려하고 백제. 또 마찬가지죠. 뭐 어제의 적이었지만 현재는 신라가 잘 나가니까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가 한강 유역은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뭐 굉장히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평왕 때는 이제 수나라에 벌사표를 보내요. 수나라에 걸사표를 보내서 지금 중국에 이제 수나라가 이렇게 있죠. 걸사표를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쳐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7세기가 들어오면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당과도 연합을 하죠.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외교다. 십자외교 형태가 이제 통일 전쟁이 이제 끝날 무렵 당을 배신하고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십자외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십자외교를 시작을 한 것, 수나라 걸사표예요. 수나라 걸사표의 내용인 즉슨 고구려에 출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양제가 문제 다음에 양제. 수나라가 4번 들었다고 했는데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가지고 고구려하고 이제 살수대첩에서 크게 졌다라고 했습니다. 살수대첩 612. 네, 이거가 신라 진평왕 때 수나라에 요청을 해서 수나라에 양제가 들은 거예요. 수나라 걸사표는 누가 썼는가 하면 이제 유명한 분이죠. 원광이 썼다. 또 뭐 원광 하게 되면은 세소고개도 기억을 하자. 원광은 뭐 승려지만 당시에는 이제 국가 통치 체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됐기 때문에 진평왕이 수나라에 걸사표를 써달라 하니까 원광이 큰 뜻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살고자 남을 죽이는 건 잘못된 거지만 국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쓴다라고 해서 수나라 걸사표도 원광이 쓰고 세속 5개에도 보면 뭐 이 전부터 있었던 내용을 원광이 알려준 거라고 해요. 원광이 지었다기보다는. 근데 뭐 내용에 뭐 임전무퇴, 아니 뭐 살생규택, 죽이지 말라가 아니고 골라서 죽여라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그 내용과도 좀 연관이 됩니다. 물론 세속 5개 자체가 뭐 불교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규칙, 방법, 지금으로 치면 뭐 잘 사는 5가지 방법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평왕 시기에는 이렇게 해서 수하고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수는 망하게 되죠. 영양가 없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수는 이제 망하게 되고 선덕여왕 시대로 넘어갑니다. 한편 이제 연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연호가 건, 인, 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건 뭐 태하고 인평인데 건원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건복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지법진 시대에 법풍왕 6세가 건원이죠. 연호는 여기는 건복이다. 여기는 건원이고 그걸 뭐 헷갈리시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설화에서 진평왕의 뭐 딸을 이렇게 둘이다 하는데 뭐 원래 이제 더 있었다고 그러죠. 무왕 설화에 따르면 이제 근데 이 기록이 없어서 설화 기록만 따르자면은 뭐 무왕의 딸 선화공주 아니 무왕의 딸이 진평왕의 땅 선화공주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서동요를 만들어가지고 터뜨렸더니 소문이 나서 쫓겨나서 백제로 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륵사를 지었다더라 했지만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사택 적덕의 딸이 낙성을 했다 해서 충돌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아마도 기록이 맞지 않나 싶고 설화가 틀리지 않나 싶은데 그 설화에 따르면 이제 진평왕 딸이에요. 근데 신라 이제 기록은 없고 설화만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평왕이 될 테고 선덕여왕의 업적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지금 여왕이 처음 나왔잖아요. 여왕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뭐 사례도 이렇게 보면 뭐 개구리가 우는 것을 보고 뭘 알았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뭐 절을 짓는 것 자기가 죽을 자리 그런 걸 뭐 찾아보는데 뭐 미리 선견 지명이 있었다. 지혜롭다.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세워주고 있어요. 근데 세워주는 이유는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여왕이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선덕여왕이 마렵에 가면은 비담이나 염종의 난이 일어납니다. 비담은 이제 상대등이에요. 상대등. 상대등은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죠.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왕이 바뀌면 같이 바뀌는 게 맞는데 왕이 상대등보다 당시에 먼저 죽으면 그러면 바뀔까? 그게 아니나 종신직인 게 상대등. 그래서 굉장히 강하죠. 신라 보면 이 관등의 최고 관등하고 또 이름도 달라요. 고구려 백제는 같지만 신라에서는 여기 이제 대하찬이라고 하는데 대하찬하고 상대등이 따로 있는 거예요. 최고 관등. 이게 달랐다는 것에서부터도 신라의 상대등이라는 거는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신라 화백 회의에서 왕도 이렇게 폐위를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비담이 난을 일으켜요. 이 난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쉽게 말해서 여자가 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비담이나 염종이. 근데 이런 그 내용까지는 수험상 알 필요는 없지만 비담 염종의 난이 선덕여왕 때 일어났다라는 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또 보면 좀 쉽게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면 선덕여왕 하면은 문화재만 만들다가 2번 혼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먼저 덕이 있어야 돼 해서 문화재만 계속 만들다가 2번 혼났다라고 하면은 쉬운데 뭐 황룡사 목탑 9층 목탑이죠. 근데 이제 뭐 자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아비지가 건축을 했다 하는데 아비지는 이제 백제의 사람이에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이때 백제하고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사람이 와서 황룡사 목탑을 건축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룡사 자체는 이전에 했죠. 그 지법 진 할 때 우리 진흥왕 6세 때 황룡사가 세워졌고 네, 첨성대도 세웠고 저는 첨성대를 예전에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첨성대 물론 가봤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들어가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내부는 이렇게 차 있대요. 여기까지 차 있어가지고 그냥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까?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된대요. 이렇게 내부가 여기까지 차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왕궁 옆에 있죠. 천문학이라는 게 뭐 지금같이 별을 관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막 하늘하고 연결된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나 했다가 혼나는 그런 천문학이라는 거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궁 옆에 있습니다. 그 동궁 옆에. 그래서 첨성대, 황첨
분황사도 하죠. 분황사, 분영, 영묘사. 이렇게 문화재만 막 만들어요. 선덕여왕은 문화재만 만들다가 2번 혼났다 이건데, 마렵에 선덕여왕이 거의 이제 선덕여왕 시기가 끝날 때쯤 일어난 게 비담과 염중의 난이고, 진압을 한 게 이제 김효신하고 김춘추입니다. 김효신은 이제 금관가야 쪽에서 온 거죠. 김효신의 조부가 이제 김무력 장군, 그리고 그러니까 왕자였어요. 김무력 장군은. 증조부가 이제 금관가야의 왕이죠. 금관가야 쪽 사람이다. 그래서 김춘추가 자기 김효신이 자기 여동생을 김춘추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수험상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김효신이 이제 계략을 짜서 보낸 거죠.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래서 둘이가 이제 김춘추가 매제죠, 매제. 김효신의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때 선덕여왕 때 김효신과 김춘추의 활약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혼난 건 뭐냐? 지금 문화재만 만들다. 그래서 황룡사, 그리고 첨성대, 그리고 분황사, 그리고 영묘사를,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4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주의할 거는 황룡사를 만든 게 아니고 탑을 세웠더라. 황룡사 탑을 세웠다. 아비지가 건축을 했다. 이 내용이 잘 나오고요. 첫 번째 혼난 거. 백제는 이제 의자왕이 나오죠. 의자왕 7세가 나와가지고 대하성 등 사십여 개를 막 부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시켜가지고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죠.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당시 보장왕이 있었지만 실권은 대망리지인 연개소문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저번 시간에 한 건데, 도와달라 했더니 한강을 돌려주면 도와주겠다 해서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적어볼까요? 연개소문의 거절, 도움 거절을 하게 돼서 이후에 가면은 이제 나당동맹 추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당동맹이 맺어진 거는 이제 이때예요. 진덕여 시기고, 이제 우리가 선덕여 하면 기억할 건 문화재만 만들다가 이때 한번 혼나고, 두 번째 비담과 염중의 난. 상대든 비담이 여왕이라는 거에 불만을 품고 비담과 염중의 난을 일으켰는데 김효신과 김춘추가 제압을 합니다. 선덕여왕은 이 내용이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좀 이렇게 적어볼까요? 진덕여왕 7세가 되면은 태화죠. 태화. 임평, 건인태, 태화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친당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뭐 당에다 이제 당에 태평송을 바친다든가,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좀 살랑거리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당한테 이렇게 누구리고. 지금 뭐 십자 외교니까 이렇게 신라가 이렇게 있으면 당이 이렇게 있고, 뭐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이어진 그런 상황에서 진덕여왕이 되면 친당 정책을 쓰게 되고, 뭐 당의 연호도 쓰고 그걸 하게 돼서 나제동맹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제동맹을 맺습니다. 나제동맹을 맺게 돼서 이제 진덕여왕 이후에 이제 무열왕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칠판을 지우고 삼국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지금 뭐 가야가 조금씩 나왔는데 가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